자, 다음에 안철수가 졌어요. 나는 오세훈이 이겼다는 표현보다 안철수가 졌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루 만에 끝났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아 이게 조직 동원했구나. 저는 그겁니다. 응답률이 엄청 높았다는 건. 네, 그렇죠. 그러면 뭐 비공식이긴 하지만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조직 동원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론조사 그럼 이게 그냥 일반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죠. 서울시민. 그렇지 않아요. 누가 전화기 앞에서 많이 대기하냐. 누가 전화 받으려고 대기하냐. 그 숫자로 결정나는 거죠. 요런 선거에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 여론조사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통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런 장난들 많이 하는데 전화 잘 받는 사람 데이터만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 사람이 국민의 힘 지지층인 것도 다 알아요. 전화번호 하면. 그러니까 그런 장난질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응답률 높기가 쉽지 않아. 무작위로 돌렸다면. 일단 뭐 그건 의혹이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안철수가 호기롭게 내가 서울시장 선거에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번에 여론조사 보니까 압도적으로 졌다며. 네, 오차범위 밖이요.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졌다면서요. 네, 그 플러스 마이너스 되게 3에서 지금 6%. 800명짜리 4개거든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면은 2,400명도 되니까. 아, 3,200명인가? 2,400인가? 네. 대충 그렇다 치고. 3,200. 3,200. 아,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 오차범위 밖으로 이겼다고 하면 최소한 얼마쯤 되는 거예요? 한 5%에서 10% 이상 차이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6, 그러니까 3이니까 네. 6이죠. 6% 바깥으로. 그러니까 많이 차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건 5번째 단일화에서 패배하신 거죠. 실패한 거죠. 5번이더라고. 네. 이제 이번에 호도 단일화로 바꾸는 게 그러니까 단일화 패배 안철수 선생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최민희 의원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 정계 은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상황에선. 네. 그런데 그 못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처지가 될수록 권력 의지는 더 커진다. 이게 법칙이에요. 이해가 안 돼. 그럼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권력 중독증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걸 중독이라고 표현하면 중독이지만 아쉬워. 뭐냐면 5번 실패했잖아요. 내 다음엔 꼭 이길 것 같아. 아니, 안철수의 마음을 알 것 같긴 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1야당 후보가 아니어서 지고 항상 그런 마인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대 정당에 들어가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3위 했던 것도 내가 제1야당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치를 해봤으니까 그 가장 가까이 생각하면 내가 될 것 같아. 여론조사에서 30%만 넘으면 내가 될 것 같아. 근데 이분은 처음에 40% 넘었잖아요. 된다고 확신한 거지. 그래서 초기에는 그 확신해서 거만하게 한 거죠. 그리고 시기를 놓쳤어요. 우선 첫 번째는 입당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후보 되고 싶으면. 그런데 그때 화끈하게 입당해. 그게 정치 고수야. 근데 그게 아니라 입당하면 중도가 나를 안 쫓아오잖아. 계산이 복잡한. 그건 이제 하수죠. 사실 그건 포기해야죠. 당연하지. 잃는 건 있어야 얻는 것도 생기는 건데 다 가지려고 하니까. 네, 집토끼 산토끼 다 가지려다 늘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선거 시기가 되면 산토끼를 쫓아가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라든지 이쪽은. 왜냐하면 로열티가 낮아서. 그래서 선거는 마지막에 가면 집토끼를 얼마나 불러내냐 싸움. 이제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도 이제 탈락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이라면 정계 은퇴 선언하고 나가는 것이 미국 가시는 거죠. 그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본인은 대선 후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서도 졌는데 대선 후보는 당연히 탈락인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죠. 그 서울시장이라 진 거고 대선으로는 대선으로는 자신이다. 서울시장은 졌지만 대선은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죠. 큰일 났네. 내가 대선은 졌지만 내가 유엔 사무총장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미국 가서 대통령 될 수 있다. 아니 이게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그래서 최민희만 빼고요. 아니 저도 원래 똑같아요? 권력 의지 제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억울한 재판을 안 당했으면 저는 사실은 정치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억울한 재판을 당하는 순간 그때부터 권력 의지가 싹 트더라고.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권력을 내려놓으면요.
아무런 욕심이 없고 그냥 진짜 길거리에 가서 봄이 돼가지고 조그맣게 나오는 풀 한 포기가 그렇게 소중하더라고. 전 지금 너무 소중해. 근데 그 풀 한 포기가 안 펴러 보이죠? 다 사면으로 보여.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한껏 어깨를 올리게 생겼던 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 전략을 할 것도 없는데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는데 뭔 전략이야. 근데 어쨌건 간에 최대한 느리게 그러니까 오세훈 쪽으로 막 밀기 위해서 안철수가 기세가 살아있을 땐 다 죽여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론조사 여기서 이제 끌어냈으니까 뭐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을 마치 히딩크처럼 어마어마하게 막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그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 지금은 안철수를 잘 아는 그 김종인 위원장의 승리죠. 그러니까 이거 오세훈의 승리가 아니에요. 김종인 위원장의 승리고 안철수의 패배예요.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의 1패를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게 누구냐? 김무성 전 대표, 장제원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밀었던 사람들. 이재호 전 의원, 그다음에 이수정 씨.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수정 밀패. 예,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의문의 1패를 같이 당한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정당 정치와 선거는 정당이 치른다는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 똑같은 잘못을 2012년에 민주당도 했어요. 당대표와 원내대표 쫓아내고 선거 치렀거든요. 그걸로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를 민주당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해찬 대표 물러났던 그게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대선 밀패, 대선 필패. 그것도 안철수 쪽이 협상하면서 이해찬 물러나야 단일화 협상한다 그래서 물러나신 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뭐 김종인 매직 이렇게 표현하는데 김종인 매직이래. 참 희한하신 분들이 저렇게 말은 잘 만드네. 뭐 대단히 무슨 전략이 있는 것처럼. 그럼 김종인 매직은 저는 대권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네. 바이든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네. 너희들 존경받아야죠. 그럼요. 게다가 지금 이제 3명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힘을 주는 몇 분들이 계세요. 그중에 첫 번째 바이든, 두 번째가 박지원 뭐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후보를 만들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한 건 맞고요. 그렇죠. 이용당한 거고 사실 안철수가 또 대선 어쩌고저쩌고 깝죽거리면은 내가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웃을 만한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김종인 매직이란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되지 않는 게 이렇게 다 과정을 역대로 지저분하게 해서 단일화를 시켰어요. 그럼 안철수 지지하는 골수 지지층이 오세훈 밀어요? 예를 들면 오세훈과 안철수가 단일화 할 걸로 예상했을 때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떤 후보도 민다는 여론조사는 갈 수 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세훈 밀겠습니다. 나는 불가능할 거라고. 그 안철수 지지자들은 김종인의 매직이 아니라 김종인의 안철수에 대한 매질로 느껴지겠지. 매질. 여기 누가 쓰셨네요. 매직이 아니라 매질이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이 되게 만드는 매직을 부릴 수는 있지. 김종인 매직. 트로이의 목마 역할. 네. 그런데 정말 김종인 위원장 이번에 안철수의 저 대표에 대해선 회초리를 너무 세게 드셨어요. 네. 정신이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끝난 그다음에 토론도 못하면서 무슨 시장이냐. 정신이 이상한 사람하고 단일화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죠. 진짜. 그래놓고 지금 또 뭐 도와줄 거라 생각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제 한 90% 정도는 한 것 같다. 이제 오세훈이 이기면 자기는 이제 할 거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뭔가 단단히 취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 막 자신감 넘치고 뭐 자신감 넘친 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부끄럽더라고요. 언론에 취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정치인이 맞으면 안 될 뽕 5가지 얘기했었잖아요. 그중에 요즘은 제일 심한 게 언론뽕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언론에 취하면 진짜 약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민주당 엄청 부러울 겁니다. 민주당이 단일화 시도하면 온갖 비난과 묻지마 단일화에서부터 권력욕에 취해서 단일화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어쩜 그렇게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는 안 될까 봐 안달이더라고요. 언론이 그래서 안달 언론 같아. 네. 뭐 그렇게 안달할까 남의 일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안철수가 진짜로 말은 그렇게 했어. 뭐 돕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나경원 어디 갔어요? 나경원이 오세훈으로 후보가 결정됐을 때 거기 지금도 공동 선대위원장 이름이 올라 있어.
한 번도 안 나타나잖아. 그럼 안철수라고 해서 뭐 뾰족할 수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흔쾌히 도울 수 있겠어요? 나는 정신 이상대로 뭔 당한테? 아니 그래서 안철수의 정말 그 상황을 잘 요약한 한마디. 이게 투표 시작되기 전에 단일화 여론조사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른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오세훈으로 단일화되면 후보가 중간에 사퇴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해놓고 오세훈 어떻게 흔쾌히 도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타겟이 만들어졌잖아요. 관역이 2개이던 게 하나로 좁혀졌어. 그럼요. 민주당은 선거운동하기 쉬워졌죠. 더군다나 안철수는 한 게 없어가지고 덜 게 별로 없었는데 오세훈은 확실한 관역이 하나 있잖아요. 일단.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론조사를 진짜 신뢰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올라가는 추세이거나 떨어지는 추세이거나 민주당 뭐 LH 사태 등으로 좀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정도, 자기의 의사표현을 안 하는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투표에 들어가면 저는 박영선 후보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 방송 인생 전체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 5% 이상 이깁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를 보셔도 돼. 초기에 안철수 40여 % 될 때 오세훈 후보는 처음에 나경원 이렇게 나올 때도 제일 밑바닥 꼴찌였고요. 박영선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 늘 꼴찌였어요. 이게 바뀌는데 불과 한 달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게 뭐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총선 때요. 언론 흐름이나 여론조사대로 하면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찌찌뽕. 실제로 민주당한테 거의 박빙으로 국민의힘이 따라올 것처럼 여론조사가 나고 보도가 됐었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가 그때 당시에 179석 예상했거든요. 민주당 179석 정도 나올 거다. 근데 그거는 전체 큰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 흐름 속에 이제 좀 심지가 단단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막 심장 쿵쾅거리고 우리가 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정권교체 당한다는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고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투표장에 가면 무승부가 나고 내가 한 명을 더 데리고 가면 우리가 이긴다. 그 자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세훈으로 단일화돼서 반갑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안철수의 저주. 네. 지금 그 안철수 씨가 보니까 오세훈 씨한테 단일화 전에 자기 그 공동 운영하는 거 약속한 거 어떻게 되는 거냐 벌써부터 그러고 있더라고요. 찰스맛 진짜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시작될 것 같아요. 벌써 끝나자마자 그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웃기던데. 그러면 이제 이 댓글창에 등장하는 희망회로 돌리지 마라. 이거는 총선 때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고. 이분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방송을 규정한 적이 있어. 진영의 선동방송이다. 그쵸. 저쪽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오세훈이 압도적으로 이긴 게 나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설사 틀렸다고 할지라도. 근데 사례가 있잖아. 오세훈 한명숙 사례가 있잖아요. 15% 20% 차이 났던 여론조사 막상 0.6% 안 나간 사람만 0.6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그 표현을 희망회로라고 표현하면요 굉장히 불쾌해요 우리들 입장에서. 그래요? 저는 희망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데. 희망회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안 될 걸 거짓말한다는 소리예요. 희망회로. 그 얘기는 총선 때도 나왔어요. 근데 이미 그때 당시에 이해찬 대표는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로 그 예측하고 계셨대요. 근데 예측보다 한 10석 정도 더 얻은 정도 거였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 근데 오세훈이 오늘 또 무슨 뭐 자기 소감 발표하는데 보니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더구만. 약간 연기자 필이 좀 있어요. 홍준표 씨의 표현이 정확했던 것 같아. 연예인형 정치인이라고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늘상 울고요. 토론하다가 열받으면은 막 톤이 올라가고 이렇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더라고. 그 공략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오늘도 단일화 수락 기자회견 짧게 했잖아요. 그때도 울먹한다 그런데 무슨 단일화 후보 되고 울먹합니까? 그게 서울시장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너무 일찍. 맞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면 곤란하고 저는 늘 이런 말씀 드리죠. 민주당은 이기기가 힘든 선거다. 왜냐하면 선거에 요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모든 정권의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민주당이 안고 가는 건데 박영선 후보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어떤 순간에도. 일단 그 유능함, 대중 호소력, 부지런함, 정무적 판단력, 그리고 전략 전술핵 부사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긴장해야 될 거예요. 인물 대 인물의 대결에서 기싸움에서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좋은 워딩 나왔어요. 성공한 장관 대 실패한 전직 시장. 예.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프레임 잡기 싸움이거든요. 네.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좀 드리면은 우리는 정치 고관여층이에요. 그쵸.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팩트 하나하나를. 근데 지금 예상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예상하는 투표율이 45%입니다. 나머지 55%가 투표를 안 할 거라는 전망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 젊은 사람 자꾸 물어보면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 정치 기세 싸움이라고 하는 게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얼마간은 사람들이 박근혜 지지한다는 말 자체를 못했어. 왜? 부끄러워서. 근데 여론조사가 오세훈한테 압도적으로 나오면 저쪽 사람들이 오세훈 지지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기세 싸움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 기세 싸움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지지층을 결집해서 이 사람들이 투표장 나가게 하는 거야. 당신들이 투표장 나가면 이긴다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왜냐면 이런 선거일수록 골수 지지층의 크기가 누가 크느냐가 싸움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말로 조직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서는 기본적으로 골수 지지층이 민주당이 훨씬 두꺼운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골수 지지층들만 투표장에 몰려나가도 민주당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긴 중도를 끌어들여서 할 그런 선거가 아니라고 저는 아니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집토끼 싸움이다.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분위기는 딱 이거예요. 보세요. 30대 몇 명이 밥을 먹고 있어요. 저는 이쪽에서 먹는데 그런데 그 30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 찍을 거야?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러니까 한 명이 민주당 아니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한 명이 그럼 누구? 안철수? 오세요? 없어. 이게 딱 그 분위기. 아 그러네. 네, 이게 너무 정확한 비민주당 반 보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정치 고관여도 아니야. 그런데 또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박영선 너무 멋있지 않냐? 여자가 정말 멋있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박영선은 뽀다구가 난다. 이게 뭐 안 좋은 말이긴 한데 뽀다구가 난다. 목소리, 말투, 뭐, 분위기. 하여튼 딱 그 말하는 그 딕션이 좋고요. 말 하나하나 할 때 딕션 정확하게 전달되고 프레이밍 뛰어나고 그리고 앵커했기 때문에 시선이나 이거 처리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신뢰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20대, 30대 여성들 입장에서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미국에 제가 2번인가, 3번 갔는데 힐러리에 대해서 젊은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힐러리 너무 멋있지 않아? 이런. 근데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 그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물 대 인물이 일정하게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전직 토론 대표 선수 박영선, 현직 최민희 그 계보가 있어. 이 지상파 같은데 토론 나가면은 그쪽에서 부르는 대표적인 대표 선수. 요 계보죠, 요 계보 지금. 이분들이 꼭 파란색을 입고 다닌다. 저 파란색. 저도 뭐 하나 하고 싶은 게 이런 뭐 희망회로라고 하면서 깎아내리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유시민 이사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선전에 대해서 선전은 진실을 알리는 거 그리고 선동은 용기를 전염시키는 거라고 이제 본인 생각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새날이라는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이게 막 불안하잖아요. 저도 가족들도 연락이 와요. 막 언론 그런 거 끌어와갖고 이거 진짜냐? 왜냐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쏟아내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새날 계속 애청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안심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건 뚜렷하잖아요. 우리 지지자들 막 분열시키고 겁나게 하고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새날이라는 채널이 딱 묶어주는 게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100% 안 믿는다가 아니라 그러면 홍준표가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사회적 분위기랑 흐름이 압도적으로 무겁게
당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누르던 시절하고는 다르죠. 다른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 기본이 뭐냐면 투표장에 나올 사람 가정을 100으로 해놓고 하는 여론조사예요. 다 100%가 됐을 때 여론조사라고.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가져간다는 그 여론조사가 대실패를 하면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뭐 안심번호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보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예를 들면 LH 같은 걸로 막 민심이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오세훈이나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느냐 안 나온다니까요. 결정적으로 말하면 그런 여론조사 갖고 막 선동을 했지만 총선 결과를 한번 보시라고. 그 단단한 지지층이 쉽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깨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언론에 선동되기 때문에 안 나가버리는 거야. 그 대표적인 선거를 우리가 봤잖아. 이명박 정동영 때. 1년, 2년 동안 선동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아예 안 해. 근데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근하님 그땐 새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뭐 다 동의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저도 이제 선거를 치러봤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뭐 거의 남양주의 대구 뭐 이런 데였는데 막 걱정하시면 당신이 저를 찍어주시면 제가 이깁니다. 당신이 저를 안 찍으시면 제가 지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그 집도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설득하냐 이거예요. 진짜 저 선거법 피하면서 너무 말을 잘 정리하는 것 같죠. 저는 하면 안 돼. 저는 하면 안 되지. 지금. 그런데 투표권이 없으시잖아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안 돼요. 누굴 찍으라고 안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 파란색이 흔히 찬색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파란 누드라는 그림이 있어요. 마티스에. 파란색이 가장 온도가 높은 불꽃이 파란 불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박영선 의원이 파란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파란색 목도리라도 하는 건 열정적 이미지 줄 수 있어요. 실천력 강한 이미지. 예, 그 좋죠. 알겠습니다. 유능함. 예, 상징이 됩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쿄에 있는 주택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국민의 짐이 박영선 후보가 처분했다던 도쿄 아파트는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 등기 변경 전이라고 한다. 내가 봤을 때 이놈들 미친놈들 같은 게 그 아파트가 왜 얻어졌는지를 알면 차마 말을 못할 상황이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뭐 검찰이 사찰을 내보니 그러니까 그걸 내사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찰을 내보니 사실은 그게 저 BBK 사건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정확하게 제가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2월 5일 날 구두 계약을 했답니다. 일단 팔기로 2월 10일 날 부동산 매입 신청서가 왔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이 부동산 매입 신청서는 한국과는 다른 일본식 제도로 사는 사람 부동산 회사, 그러니까 사는 사람 부동산 회사에 대해 신청을 하는 거고 파는 사람 부동산 회사,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개인 대 개인이 계약하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부동산 회사끼리 부동산 매입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서류를 작성을 한대요. 이 서류를 지금 박영선 후보 쪽에서 갖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신청서를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데 3월 15일이 그 날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15일이 지나고 나면 그 도쿄에 있는 집은 무조건 팔기금 확정이 된 상태. 그래서 이 계약은 파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2월 25일 날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고 그러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원주 변호사께서 일본에 아직 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3월 31일 날 잔금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판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판 게 아니니까 문제가 있어. 첫 번째. 그리고 선거에 일본의 아파트가 있는 것이 공격할 거리가 됩니까? 무슨 특혜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셀프 보상 받은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적정한 시기에 박영선 후보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놨을 때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사과하실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근데 봐봐요. 오늘 그 국민의 짐에서 나왔던 논평 중에 뭐야. 2009년 완공된 해당 아파트의 분양회사 두 곳은 전범 기업인 주식회사 신일철 도시개발과 미쓰이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전범 기업이 이런 것을 분양을 했는데 그걸 샀기 때문에 친일파다 이런 논리거든요. 아유 좀 뭐. 그렇게 따지면은 친일 조선일보를 보는 국민의 짐은 대체 뭐예요?
아니 이거는 아니 이제 이걸 가지고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계속 일고 있잖아요. 네. 그걸 상세 아이템으로 이제 갖다 쓰는 건데 상쇄될 만한 거리여야 상쇄가 되죠. 이건 뭐 큰 걱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얘기하기 여기까지. 네.